이번 시간을 끝으로 길었던 사례관리 이해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행 단계, 평가 및 종결 단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실행 단계 이전 단계에서부터 수립한 서비스 계획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와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가 어떻게 보면 실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 단계를 마친 이후에 평가 및 종결 단계를 통해서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대상자의 삶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이러한 사례 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사례 관리자는 이전 단계에 수립한 서비스 계획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간접 및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 관리는 간접 서비스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에 이에 대해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실천이란 것은 외부 자원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직접 실천은 사례 관리자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사례 관리에서 실행이란 이전 단계에 수립한 개별 서비스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서비스 계획 단계에서 작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직접적, 간접적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이를 개입이라고도 하죠. 이는 사정의 결과로 작성된 개입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사례 관리에서는 실행은 개입과 유사하지만 개별 서비스 계획을 강조하는 사례 관리의 특성상 그 계획을 현장에서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실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간접 실천을 한번 보면, 간접 실천은 사례 관리자가 외부 자원을 연결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원 연계 부분과 점검 및 조정, 옹호가 있는데요. 먼저 자원 연계 부분을 살펴보면, 서비스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례 관리자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연결해주고, 클라이언트에게 유용한 지역사회 자원은 체계적으로 목록화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원 목록은 자원의 특성, 접근 방법, 제공 기준, 접촉 대상자 등으로 확인이 쉽게 하도록 구체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고요. 더욱이 지역사회 자원뿐만이 아니라 자원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 이것들도 같이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관리자는 현재의 자원 목록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자원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공공사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각 지역별로 사례 관리에 활용 가능한 자원을 각 영역과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조사 발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례 관리 기관에서도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일정한 양식의 자원 목록표를 만들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양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양식들로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내부 자원 연계 부분입니다. 내부 자원 연계는 개인적 자원과 가족 자원을 활용하는, 개인적 자원에는 개인의 장점, 지식, 기술, 신뢰성, 건강, 능력, 가치 철학 등이 포함되고요. 가족 자원으로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공식적인 자원 연계 부분입니다. 시청, 구청 등 그리고 동사무소,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죠. 각종 지역단체, 복지관, 그리고 외부복지기관 등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공식적인 자원으로서 공공자원의 조세를 이용한 정부, 공기업, 공단, 공공기관, 단체에서 제공하는 현물, 현금, 바우처, 프로그램, 대여 감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총망라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비공식적인 자원 연계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교회, 이웃, 친척, 친구,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절차는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이제 사례 관리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둘째는 이용자의 적합한 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연결할 기관과 전화 접촉을 하고, 네 번째는 서류를 준비하고, 다섯 번째 이용자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용 기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예측해주고 실전 연습을 하도록 할이 필요하고요. 여섯째는 이용자가 기관에 처음 방문할 때 함께 동행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례 관리에서 자원 연계가 안 되는 이유들을 좀 정리해 놓았는데요. 사례 관리가 잘 이루어지려면 기관 간 자원 연계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는 자원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가 있겠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례 관리자들이 자신이 맡은 여러 역할 가운데 자원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보다는 더 집중할 수 있는 기간에 내에 다른 것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재는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례 관리자들의 업무 선호도를 보면 자원 연계를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례 관리로 인한 기관 내부 업무가 과중하여 지역 사회를 상대로 하는 자원 연계 업무는 후순위로 밀려. 이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 관리자들의 자원을 연계하는 능력과 경험의 부족, 지역 자원 개발, 기관 조정, 연계망 구축에 관련된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사례 관리자들의 자원 연계하는 능력과 경험을 이건 금방 했고, 사례 관리자들의 관련 교육의 불충분, 그리고 사례 관리 업무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 그리고 기관장의 자원 연계에 대한 소극적, 회의적 태도, 그리고 여덟 번째, 기관장뿐만 아니라 동료의 지원 및 협력의 부족. 업무가 이제 분장됨으로 인해서 소통이 이런 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기관 이기주의, 기관 간의 경쟁, 자원 독점의 욕구. 저도 이런 게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내려놓는 순간 더 편해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내 가용 자원의 부족, 그리고 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혹은 조정기구의 부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초지자체 정도의 이런 인력풀, 자원풀 이런 것들이 조금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김해시에도 그러니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런 데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공식 비공식 자원들은 기본적으로 사례관리 이용자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과 자극을 주고 서비스 계획에 설정된 목표를 성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용자에게 친숙한 지지망은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건강 및 사회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두 번째, 스트레스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시키고, 셋째, 감정적이고 물질적인 지지를 획득하도록 하여 공식적 서비스를 보완하고 전체 지지망의 크기와 기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지망 구성원들 사이에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례관리 본래의 목적인 자기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례관리자 사회적 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크게 교육적 역할, 2차적 자원 역할, 기술적 지지와 협상을 제공하는 활동,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교육적 활동으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정진시키는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조 집단으로 발전시키고, 두 번째 2차적 지원 활동을 보면 1차적 지지망이 지치지 않도록 쉬는 시간을 제공해주고, 1차적 지원망이 2차적 지원을 활용하도록 돕게 되고, 1차적 지지원망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 완화를 위해 지지망 증가를 시킨다. 그리고 사회망을 위한 위기 개업 상담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술적 지지와 협상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례 관리자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새로운 지식, 정보, 전략을 소개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수준과 내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데이트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필요한 자문과 교육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격려와 지지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점검과 조정입니다.
사례 관리자는 서비스 계획에 따라 클라이언트 및 관련 체계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변화 목표에 부합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파악하면서 필요한 점검과 조정 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클라이언트와 사례 관리자, 그리고 관련 지원망이 계획 단계에서 합의한 목적을 계속 공유하면서 약속대로 협조하고 있는지, 협력 관계 속에 갈등이나 혹은 위기가 잠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점검입니다. 점검은 관련 활동들이 개별 서비스 계획에 의거하여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실천의 과정을 통해 변화 목표가 잘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클라이언트의 상황이나 서비스 환경에 변화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점검의 대상은 크게 클라이언트의 점검, 자원망,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망에 대한 점검, 클라이언트와 자원 간의 상호작용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의 방법과 시기는 기관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진행하되 사례 진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최소 3개월 단위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위별 하위 목표에 따라 점검 활동은 필요시 수시로 진행하게 되고요. 점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화, 방문 상담, 설문지 조사, 이웃이나 관계자 상담, 그리고 관련 기록부, 문서화된 자료, 클라이언트의 자기 보고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질문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변화가 있는가, 서비스 의뢰는 여전히 적절한가, 그리고 서비스 지원 기관의 협력 정도는 어떠한가, 희망하는 결과가 달성되어 가고 있는가, 현 시점에서 서비스 계획은 수정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재사정이 필요한 상황인가,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참여 정도와 서비스에 대한 만족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 내용은 앞에 보이는 화면에 대한 이야기들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신규 욕구 또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반드시 재조사해서 재사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서비스의 양 또는 횟수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변경 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사례 관리자의 판단 결과 서비스 양 또는 횟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욕구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재사정 결과 서비스 종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여건 변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사례 관리 서비스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호전됐을 때, 좋아졌을 때,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이사, 연락 두절 등으로 사례 관리 진행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1개월 이상 지속적인 사례 관리 서비스를 거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종결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어서 조정입니다. 조정이란 계획 단계에서 수립한 서비스 계획이 클라이언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실행 과정 전반을 지휘하는 활동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사례 관리자를 지휘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조정을 위한 지침을 한번 보면,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수립한 장단기 목표와 실행 계획을 이루기 위한 지원망 속의 개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각자의 노력이 상대방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각각의 노력을 통합하여 갈등을 줄여나가고 있는지, 성공을 평가하기 위한 사례 관리자는 필요시 클라이언트와 원조자의 진행 및 진전 상황과 활동을 계속 점검하여 필요시 변화시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때 사례 관리자의 활동은 경계 확장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런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은 자원이나 서비스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기관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게 되고요. 공식적인 협약은 전형적으로 가장 높은 위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데, 비공식적인 동의는 구속력이 약하고 법적인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흔하게 제기되는 몇 가지 갈등 상황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상이한 접근 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서비스 제공 시기와 방법, 참여 순수에 대한 의견 차이, 기관장 및 중간 관리자의 이해 부족, 기관의 이질적 정책 등으로 본래의 서비스 계획이 의도대로 제공되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관련된 기관들 간의 사례 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기관 평가와 대외 이미지를 의식한 지나친 경쟁심, 기관 이기주의, 비협력적 태도 등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가능한 공식적 회의를 거쳐 협상과 설득, 자문, 교육, 영향력 형사 등의 조정 능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정 활동을 할 때 사례관리자가 유의해야 될 지점은 자원 간의 조정 시 클라이언트 욕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 활동을 통해 얻은 이점을 함께 공유해야 하고 사례관리자의 조정 능력을 통한 결과를 클라이언트 및 관련인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을 위한 시스템, 그러니까 정례적인 통합사례회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조정을 통해 현재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들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례관리자가 이제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것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옹호입니다. 옹호는 사례관리 실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목적을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서비스 연계 이후에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던 기관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제공 시점을 불합리하게 연기하는 경우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옹호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옹호는 클라이언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호하고 주장적인 접근으로 옹호자는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게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옹호의 전략으로는 논의, 설득, 강제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직접 실천 방법입니다. 직접 실천은 사례관리자가 직접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위기 개입, 교육 및 훈련, 정보 제공, 협력적 활동, 상담과 치료 등이 있는데요. 먼저 위기 개입을 보면 위기가 발생한 경우 클라이언트가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활동으로 주거 상실, 가까운 사람의 죽음,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해 무기력한 상황이 있거나 일상적인 대처를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 직접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들을 말합니다. 상담 및 치료는 사례관리에서 필요한 상담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동기의 강화, 자원 접근에 대한 장애물 대처 상담, 문제 해결 활동이나 참여에 대한 점검 상황 등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훈련은 클라이언트에게 독립적인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직접 활동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학습 방법들을 활용하는 교육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교육을 제공할 경우에는 첫 번째 교육의 목표를 인지하게 한 후 실시하여야 하고, 두 번째 행동 순서를 구체화하여 반복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획득한 기술을 실제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정보 제공 부분입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클라이언트 수준의 이해가 가능한 하도록 해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협력적 활동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는 활동에 사례관리자가 직접 참여해 협력하는 것으로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와 의논하고 면접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병행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혼자 하기 어려웠던 일을 함께 해주고 필요시 일상생활을 함께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옹호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자신이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접근할 때 자원을 찾아낼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대변하는 활동들을 말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자기 옹호 활동에 생겨나는 어려움에 대해 잘 대처하도록 사례관리자의 경험과 권위를 활용하여 도와주거나 심리적 지지를 해주는 활동들을 말합니다. 이어서 직접 실천에서 사용하는 상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내용인데 한번 좀 읽으면서 다시 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
이용자의 말을 주의 깊게 열심히 듣는 것. 이용자의 말을 가로막지 말고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공감, 감정이입,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경험하는 능력,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모두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격려, 이용자가 하는 생각이나 일에 대하여 용기와 힘을 주는 것. 동기부여, 이용자로 하여금 문제 해결이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욕이 생기게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조언, 이용자가 해야 할 것을 추천하거나 제안하고 권유하는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 제공, 이용자의 문제 해결이나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것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제공들이 또 중요할 수 있고, 최근에 많은 정보들이 그러니까 변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업데이트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설명, 이용자가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거나 해석을 돕는 활동들을 말합니다. 지지, 이용자의 감정, 행동이나 사고, 사람들의 반응 양식, 의사결정의 방법 및 내용, 새로운 시도, 실패의 경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자가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힘을 실어주는 언어적, 비언어적 활동이다. 저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속에서 그 속에서 나의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우는 이런 것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엄청난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기, 이용자의 억압된 감정이나 사고, 어떤 곳에 집중된 사고 등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것들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고정된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잘못되게 고정되면 특히나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아까 그리고 재명명입니다. 특정 문제에 대해 이용자가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수정해 줌으로써 이용자의 시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다. 환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명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의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 해석입니다. 이용자에게 새로운 중구틀을 제공해 주는 것.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어주면서 이렇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전과 직면, 행동이나 사고가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에 문제를 직접적으로 생각하게 하거나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지,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았을 때는 변화나 실패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속에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안 되는 거니까 도전과 직면 이런 것들도 활용해야 될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정화입니다. 억압된 감정이나 사고를 표출하도록 돕는 것. 그러니까 속에 가득 담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 병의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행동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당화 부분은 표출된 감정이나 사고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도와주는 지지하는 활동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리화 부분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죄책감 또는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화가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좋은 의미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어내고 여러분들이 했을 때 여러분의 사례 관리 대상자들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더 다른 표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례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빠에 대한 아이들의 저항심은 나날이 커져만 갔다. 심지어는 나가서 살고 싶다고 했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철순의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의논해 보기로 했다. 주민센터 및 인근복지관 사례 담당자, 교사, 인근교육복지사가 모였고 모두들 아빠의 귀환으로
가족의 구조가 변화된 만큼 아빠와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아빠와 라퍼 형성을 통해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 사례 관리자, 사례 기관으로 철수와 누나를 잘 아는 복지관으로 정해졌고, 또한 다른 복지관에서 아빠가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철수야, 너희 가정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니? 아이들이 아빠의 노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 아이들이 아빠를 용서해줬으면 한다. 또한 아빠도 아이들을 용서해줬으면 한다. 아이들이 커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갔으면 한다.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커서 꼭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대한다. 특히 철수가 우리 동네 멋진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철수야, 너 멋진 아빠 가장이 될 거야. 이어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평가 및 종결 단계까지 왔네요. 사례 관리에서 평가는 클라이언트가 사례 관리를 통해 욕구가 충족되고 원하는 변화를 성취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종결은 평가 과정을 거쳐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사례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의를 하거나 사례 관리를 지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결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사후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 평가 및 종결 단계에서 진행해야 될 과업으로는 평가 시에는 과정평가, 결과평가를 진행해야 되고요. 종결에는 서비스의 종결, 철회가 있어야 되고, 사후 관리는 변화의 안정화 및 재개입 여부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후 관리가 아까 얘기했던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후 관리도 쉽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서 친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는, 그거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가 단계 보면 평가의 개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사례 관리에서 평가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사례 관리자는 양적이고 질적인 평가 방법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평가를 위한 사례 관리자의 질문들을 보면 첫 번째,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혹은 계획대로 수행된 결과가 클라이언트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부분의 질문들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종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지지망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사회적망 구성원들이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데 그들의 능력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삶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지역사회 자원,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이 얼마나 강화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클라이언트와 유사한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의 능력을 얼마나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러한 평가 질문을 통해서 두 번째, 지지망의 확대, 생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지망의 확대는 이 망의 크기, 구조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기능의 변화, 관계적인 부분의 변화를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생태도의 변화를 분석할 때 이 두 가지 측면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생태도의 그림을 이 사전과 사후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을 보고 클라이언트, 사례관리 대상자들과 함께 공유했을 때 이 부분에서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공감해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서 했던 사례관리에서 새롭게 변화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없던 내용들이 더 추가되어서 이거는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와 관련해 유의할 점은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 한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 더 나아가 관련 지지망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영역을
범위와 영역을 포괄하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사례관리의 평가문은 매우 신중하게 수행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만 변화에 집중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복지관들이 아니면 이 사례를 지원했던 기관들의 변화를 통해서 적극성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보다 더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몰라서 이렇게 했다면 관련 기관들이 더 역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평가의 유형을 보면 과정평가, 결과평가 등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도 꾸준하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되죠.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격증을 딸 때도 마찬가지고, 과정평가나 결과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과정평가를 보면 사례관리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해서 형성평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사례관리 실천 과정이 어떤 지침과 지원 체계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는지를 보는 것으로, 기관에서 사례관리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실천 과정과 단계별 과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자원과 서비스가 적절히 활용되었는지, 실천 과정을 뒷받침하는 운영 체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걸 파악하는 것을 과정평가라 이야기합니다. 과정평가의 영역과 내용을 한번 보면, 실천 과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사례관리 실천 과정이 초기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잘 진행되었으며 성과 측정과 잘 연결되도록 기록되고 관리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평가를 보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와 자원이 잘 계획되고 전달되었는지, 이를 통해서 얼마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까지도 이어지겠죠. 결과평가에서. 그리고 운영체계 평가입니다. 사례관리 운영체계와 실천 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라는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겠죠. 이어서 결과평가입니다. 결과평가는 성과평가라고도 하고 사례관리 전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관리 실천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변화 목표가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서비스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또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여 보호 비용을 줄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서비스 비용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례관리에 숨겨진 목표인 중 하나가 비용의 절감, 비용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 비용을 통제하는 효율성 평가는 개별 기관이나 지역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워 평가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들이 현실이죠. 따라서 사례관리 결과평가에는 목표 달성 평가와 서비스 만족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목표 달성도 평가는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가 함께 주체가 되어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클라이언트가 주체가 되어 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두 가지 평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목표 달성도 평가 부분입니다. 사례관리 이용자와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자가 서비스 계획에 합의한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수치로 나타내며, 그렇지 않으면 주관적인 평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질적 평가를 함께 함으로써 좀 과시적인 부분들도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만족도 평가입니다. 사례관리 이용자가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종결 시에 이용자 및 가족이 응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자가 척도형 만족도 검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개방형 질문을 추가하여 방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추가하여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접근 방법들을 높인다든지 신속하게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니까 글자나 이런 것들이 보고 있다면 충분하게 설명하는 이런 것들도 함께 병행
그러니까 뭐 그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것을 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결입니다. 사례관리는 당면한 문제의 일시적인 해결보다는 욕구 충족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구의 특성상 욕구의 완전한 충족을 통한 서비스 종결은 존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최근의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개입 이후의 완전한 종결보다는 언제든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종결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결이란 용어보다는 약속의 철회를 의미하는 분리, 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철회, 다양한 성과들을 한데 묶는 통합이란 용어가 더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어를 이거에 대한 합의 부분도 좀 필요하겠죠. 사례관리, 사회복지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특성에 공감하긴 하지만 사례관리 실천을 제안해보면 여건과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이기에 서비스 제공 기간에 만료된다는 의미에서 종결의 의미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요거는 사회복지 사회관리의 철학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용어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례관리에서 종결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가 충족되거나 목표가 달성되어 더 이상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종결에 대해서는 사전에 클라이언트와 의논하고 협의해야 하며 종결 여부는 사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종결의 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이용자에게 클라이언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목표 달성이나 상황이 호전되어 더 이상 사례관리 서비스가 불필요한 경우에 되겠죠. 이거는 멋진 부분이죠. 목표 달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종결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종결에 대한 감정을 나누는 작업 그리고 사후 관리 계획들을 수립하게 되고 최선의 종결 시점들을 탐색하고 사례 관리 전 과정에 대한 검토 그리고 성과에 대한 일반화까지 그래야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들을 최대한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이 되었을 때는 서로가 윈윈하는 거죠. 사례 관리자도 그렇고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웃으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이럴 때는 조금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면 사례관리 서비스가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인식하는 거 주거지 이전, 전출 갈 경우 이거는 피치 못한 거죠. 따라가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망, 좀 힘든 부분이 생기겠죠. 연락 두절, 서비스 거절이나 포기, 기관의 자원이나 능력의 한계, 이용자의 소극적인 참여. 그러니까 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례 관리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단할 때 특히나 사례 관리자로서는 사례 관리자의 문제일 수 있고 기관의 문제 있을 때 낙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는 앞에서 이제 어떤 슈퍼바이저가에 대한 부분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좀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하든지 해서 힐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내는 그리고 사례 회의를 통해서 슈퍼비전과 같이 하는 컨퍼런스 이런 개념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이후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내부의 문제로 할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해보는 역할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용자와 사례 가지를 위한 해결 방안들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결과물을 내려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상처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처를 잘 관리하고 봉합하고 보전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 사례 관리자는 사례 관리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종결 보고서에는 제한된 지면을 고려하여 간략하게나마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및 목표 달성 정도, 그리고 사회관계망의 변화, 척도를 활용한 문제의 개선 정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일정한 형식의 종결보고서와는 별도로 이용자, 개인별 혹은 유형별 욕구의 수준의 변화 및 서비스 만족도, 지지망의 변화, 환경적 변화, 그리고 사례관리자에 대한 평가, 사례관리 실천 과정에 대한 평가, 기관 및 지역 단위의 사례관리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종결보고서가 가지는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목표가 달성됐을 때도 그렇고 달성되지 않았을 때도 그렇고, 이걸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재방문했을 때,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다른 문제로 왔을 때에도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 안 됐을 때도. 여러분이 있었기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사례관리가 가지는 이 어려움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선배일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들일 수 있고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있기에 지금 현재 이 클라이언트들이,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그나마 잘 생활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들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입니다. 이 사후관리에서는 종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변화의 안정화를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해서 재개입이 필요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시설 대부분에서 사후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평가를 가보면 종결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이제 제가 있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보호 종료를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연결할 수 있는 거리를 하고 그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사례관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이 사례관리에 대해 아까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관리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례관리자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후관리에서 사례관리자는 새로운 개입을 시도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잘 유지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보다 향상된 자기보호의 수준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도록 돕고, 주의, 지지체계 및 자원망이 구성되어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구축했던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잘못해버리면 잘못해버림이 아니죠. 그것을 놓치는 순간 다시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없는지, 어떤 도움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후관리 기간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설정하는 것을 하고,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이용자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고, 사후관리는 주로 전화접촉으로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방문이나 기관 내방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우선 접촉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거의 지지체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웃이나 가족, 지인을 통해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직접 와서 체크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서 하고, 아니면 방법을 여러 가지 형태인데 연락을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능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원연계는 뭐 지역사회복지론 과목에서 중요시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뭐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특히 자원연계,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특히나 뭐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저 농촌 지역이었나? 농촌 지역에 가서 컨설팅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갔을 때 그분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우리 동네에는 자원이 하나도 없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다른 부분, 생각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조금 드렸어요.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진 부분에서 주변에 널린 게 토지였고, 뭐 농토, 뭐 밭이고, 뭐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돌도 널려 있고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제가 볼 때는, 도심에 생활한 제가 볼 때는. 근데 반대로 이분한테는 사람 중심의 자원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드는 게, 저희들은 그 주변에 하천에서 널려 있는 돌도 도심에서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돌도 사야 된다 라는 부분. 제 생각에는 돈이 더 많이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자원은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아닌 내하고 별개의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자원, 이 클라이언트한테 필요한 자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자원들이 어떻게 했을 때 클라이언트의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나름의 정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연결한 이후 이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건지, 감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만의 생각으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자가 간접 실천과 직접 실천을 잘하기 위해 평소 어떤 역량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이 이제 사례 관리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거고, 지금도 전문가지만 더더욱 1등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맡은 사례 관리 대상자들한테 제대로 그래서 삶의 변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들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씩 풀어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방식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기관의 방식에 나만의 방식을 결합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분들한테 제대로 된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이번 그 사례 관리 수업을 마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이 존재하기에, 여러분이 활동을 하기에 지금 있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지금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사회복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복지 현장에 20여 년 이상 활동을 하면서 최근같이 직원이 쉽게 그만두는 것도 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현장이 열악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에 대한 부분,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들은 어떨까에 대한 고민들이 또 존재하게 되는 거고, 나도 소중한가 동시에 내가 왜 사회복지사인가에 대한 고민, 사례관리자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세상에 모든 클라이언트가 없다, 고민이나 뭐 이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면 사회복지사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클라이언트의 삶의 변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관찰입니다. 이 관찰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관심을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변화해야 되는 지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례 관리자로서의 길 속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찰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복한 클라이언트들이 많아지길 응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